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급 강의라고 하는데 우리 변리사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진도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놨고 이걸 같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의 컨셉은 그 지문 자체에 해당한 것만 간단한 해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그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쟁점이 관련 쟁점, 종합적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그 쟁점을 정리하는 논점 정리, 그래서 교재도 논점 정리, 기출문제 해설집이라고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를 풀어갈 때 이 테마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쟁점이구나. 그리고 이런 쟁점에서는 기본적인 기출문제들이 이러이러한 지문들이 깔려 있구나. 대체로 그 쟁점이 떠오르면 아주 핵심적인 기출 지문 몇 개 정도는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만 문제를 능동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문제를 지문을 읽어가면서 쟁점을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접근하면 이미 하수예요. 그 수험생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볼 자격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접했을 때 능동적으로 이 쟁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출문제로 반복되는 쟁점이었지. 최근 판례는 뭔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저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수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관련된 지문에서 어떻게 함정이 파져 있는지 그걸 간단히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집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학원 모의고사나 또는 사신문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서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내가 실제 시험과 같이 풀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나 여러분이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걸로 할 수 있고, 지금 이 책, 여러분과 같이 제가 공부하는 이 책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서처럼 다만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본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내 실력을 점검하고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민법 일반에서 첫 번째 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민법 1조의 법원. 여기서 법원이란 한자로 법의 연원이라는 뜻입니다. 법의 연원, 법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먼저 개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기본 강의 때 봤듯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권리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개인들 사이, 사적인 개인들 사이의 법, 권리관계를 공부하는 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여금 받을 권리가 있느냐, 상속받을 권리가 있느냐, 이러한 권리. 그 권리 유무를 판단하는 원천,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 권리 유무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한 것이 법원이고, 우리 민법은 세 개를 규정하고 있죠. 법률, 관습법, 조리. 자, 그 중에서 이 관습법,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넘버 2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느냐, 성문법 전체를 가리키느냐, 이런 논점이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고, 이 두 번째 불문법,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이 불문법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먼저 이 불문법인 관습법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관행이 반복되고 그게 단순히 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상태로 승격되어야 한다. 그래서 관습과 법, 여기서 관습이란 아직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의 관습, 즉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죠. 이 사실인 관습 상태가 법의 상태의 지위를 취득하면 그때 비로소 관습법이 됩니다. 이 법의 상태를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얻었을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 상태만으로는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에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이 구별되고 있죠. 이 관습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인 관습 상태에 법의 상태가 추가되어야만 관습법이 되는 거니까 사실인 관습과는 개념상으로 당연히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사실인 관습은 사실인 것이고 말 그대로 관습법은 법인 것이에요. 법. 그래서 양자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인 관습은 말 그대로 사실인 것이고 관습법은 법이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사실은 뭐뭐인 상태예요. 영어로 치면 to be 상태죠.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독일어로는 자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법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의무적인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는 must, should, 독일어로는 sollen이라고 합니다. 전혀 달라요. 뭐뭐 하고 있는 상태, 뭐뭐 한 상태, 뭐뭐 해야 한다. 이건 규범이죠. 규범. 그래서 사실과 규범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전혀 존재의 평면을 달리합니다.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사실과 규범, 노는 물이 다르다. 따로따로 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하품하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품을 하든 방귀를 뀌든 뭐 그런 눈을 부라리고 하늘을 막 쳐다보든 그러한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대표적인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한 상태,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 매매 계약을 한 상태, 그러한 사실, 내가 계약서에 사인한 사실, 돈을 빌려준 사실, 계좌 이체로 송금한 사실, 이런 것이 사실이고,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가 생겨요. 권리, 뭐뭐 해야 한다. 돈을 빌려갔으면, 계좌 이체로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 돈을 갚아야, 변제해야 된다라는 규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죠. 사실과 규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소송법으로 가도, 민사소송법으로 가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이쪽이에요. 이쪽. 사실. 법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법은 사실이 아니니까, 규범이니까 이건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의 자료,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재판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하죠. 즉 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고 법은 직권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민법 2조의 신의칙. 자, 이 신의칙은 당사자가 저 사람의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저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판단하느냐? 신의칙의 법적 성격에 달려있는 거죠. 신의칙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론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사실과 규범, 이게 가장 중요한 논의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틀린 것. 정답 2.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자, 이거는 여러분 물권법의 186조를 말하는 거죠.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법률 행위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있잖아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매수인이라는 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한 사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첫째 조건 부분에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186조상 등기를 격려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내기를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 물권은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준물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자, 이러한 관습법상의 물권은 없다라고 해요. 채권에 불과하다. 물권 법정주의상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관습법 없다. 채권자에 불과하다. 4번과 5번을 묶어서 봅시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되므로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자, 강행 규정이 있으면 강행 규정에 따라야 돼요. 당사자가 그 강행 규정을 무시하고 동그라미 세모 별표의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정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성문 법규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의 규정이라면, 민법 대다수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이라면 그 무시하고 다른 내용의 동그라미 세모 별표의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법이 임의 규정인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모호할 때 얘네들이 동그라미 세모 별표 중에 어떠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옳아요. 5. 재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된다. 어떤 성문 법규가 있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법률행위를 했다. 이 다른 내용의 법률행위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 성문 법규가 임의 규정이어야 하죠. 강행 규정이라면 그에 배치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옳습니다. 다음 2번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옳은 것은 정답 1. 온천에 관한 권리 계속 나오는 거죠. 온천에 관한 권리도 그러한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는 우리나라 그런 관습법은 없다. 4번 정도 봅시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자, 종중 구성원이 누가 될 수 있는가? 성문법은 없어요. 이 종중이라는 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관습법상 종중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요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되게 당연한 요건이고 중요한 요건은 성년이 되어야 되죠. 성년. 미성년자는 빠진다. 가서 사탕 먹어라. 니네들 어른 노는 데 와서 발언하지 마라. 미성년자는 종중 구성원이 아니에요. 성년이 되고 남녀의 구별을 두지 않죠. 과거에 남자만 됐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성별의 구별 없이 대법원이 위헌을 판단했죠. 그래서 남녀 모두 포함한다. 4번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넘겨서 3번 25년도 문제는 똑같이 반복되는 아주 쉬운 거니까 통과. 다음 6페이지로 갑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자, 민법 2조예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시인의 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시인의 성실.
민법 2조는 1항과 2항 두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성실, 신의에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1항과 2항이 서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대원칙이고 그 수많은 파생 원칙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세부 원칙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법 조문은 1018조라고 하는데 1000조가 넘는다. 대략 1000개 이상의 우리 민법 조문이 있는데 이 1000개 이상의 민법 조문은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러이러한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 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라 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네가 이런 돈을 얼마를 벌면 세금을 얼마 낸다 라고 정해놓듯이. 법치주의죠. 법치주의. 모님이 보고서 이 예쁜 사람은 훌륭한 사람, 못생긴 사람은 너는 네가 잘못했지, 너는 돈 갚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 권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대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저기 1000개가 넘는 조문들이 정해놓은 대로 권리 의무가 인정이 된다. 이게 법치국가 원리죠. 오늘날 법치국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런데 이 모든 하나하나를 다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렇게 국가가 이상한 국가가 이상한 국가가 돼버리고 말아요. 너무 경직돼 버린 거죠. 국가는 막 사회 구성원들은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지금 AI 시대에 막 서빙 로봇들이 지금 사람들을 대체해서 서빙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서빙은 뭐 여성만 해야 된다, 몇 살 이상만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해놓으면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뒤집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뒤엎는다. 이걸 전복, 뒤집는. 전복시키는 그러한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법 2조입니다. 신의칙. 이거는 수많은 1000조가 넘는 조문이고, 두 개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이게 법이 추구하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 2조의 신의칙은 이 법적 안정성상 정해놓은 것을 뒤집는 역할을 한다.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민법 2조의 신의칙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판례를 이해하려면 민법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 법이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일단 이게 원칙이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뒤집는 예외가 신의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원칙. 그래서 신의칙에 관련된 판례를 읽을 때에는 일단 원칙이 뭐냐, 그러한 사안에서 원칙이 O냐 X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어떠한 게 개입되어 있느냐, 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어떠한 신의칙을 적용해서 뒤집는가, 두 번째 단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신의칙의 기본적인 구조 설명을 했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파생원칙으로는 사모, 실권, 이 네 가지가 있죠. 사정변경,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객관적 사정, 그리고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변경되었을 것.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객관적 사정이어야 되고 예견할 수 없는 사정으로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변경되었을 때 뒤집을 수 있다.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 모순된 거동.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설사 모순된 행위가 법적 안정성상 허용돼 있다 하더라도 이걸 뒤집어서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게 모순된 거동 금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의 원칙.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당한 신뢰를 구축했을 것. 요건 두 개예요.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정당한 신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실효된다. 권리 남용. 권리를 남용하는 것. 이 2항이죠. 자, 우리 2조 2항을 보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권리는, 다른 말로 하면 권리는 상대방에게 오로지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권리 남용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말하고 주관적 요건은 가해 의사, 상대방에게 가해, 고통을 가하려는 의사. 우리 판례가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리 남용. 일단 이 판례는 우리 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법 조문은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판례는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판례의 태도, 판례가 권리 남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첫 번째 요건 부분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판례의 태도,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판례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조문과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 통설도 판례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합니다. 뒤통수가 따가우니까 판례도 잠깐만 꼭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예외를 인정할 줄 알아. 그래서 예외, 이 요건에 대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요건만 증명하면 주관적 요건은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해 줄게, 추인해 줄게, 추정된다고 봐요. 추정. 그럼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요건만 필요한 것과 똑같아요. 이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관적 요건은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해 준다. 추정. 근데 더 나아가서 상계권이나 상표권 사례에서는 이 추정이라는 말은 번복이 전제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이 상계권, 상표권 규정은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그렇지만 이건 권리 남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죠. 항복이에요. 주관적 요건. 자, 이건 필요 없다. 판례가 이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 4번은 2번 질문을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거래 허가 절차,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자, 이걸 읽고 신의 측에 어디에 걸리는지를 파생 원칙 3호실권 중에 어디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다는 건 플러스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무효, 해제, 마이너스 방향, 없던 걸로 하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모순된 거동이죠. 선행행위로는 체결, 플러스를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반대되는 무효, 마이너스를 주장하는 것. 모순된 거동입니다. 그럼 모순된 거동이니까 이거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 권리남용, 신의 측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신의 측은 한계가 중요하죠. 신의 측의 한계. 신경 측의 한계. 강행법규의 영역.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쉬운 말로 하면 강행법규의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러면 강행법규까지 뒤집어 버리면, 신의 측으로 뒤집어 버리면 강행법규를 마련해 놓은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없이 100% 그런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사례에서 하나의 예외는 두고 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제도는 강행법규예요. 따라서 강행법규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순된 거동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인정해 준다. 다음 5번 문제로 가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로 삼지 않은 미국에서 어떤 사정이 바뀌었다. 우리랑 알 게 뭐예요? 우리랑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가 계약의 기초로 삼은 사정이 바뀌어야만 사정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로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돼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하라겠죠? 이 사정 변경이 되기 위한 요건, 기초로 삼은 사정,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귀책 사유 없이 변경되었을 것. 그리고 객관적 사정이어야 된다. 계약의 기초로 삼은 객관적 사정. 다음 니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 특정.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 이게 키워드죠. 확정 채무. 이 확정 채무에 대해서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했다가 이제는 이사에서 잘렸다 또는 사임하거나 퇴임했다. 그러면 나랑 관계없는 거니까 이 보증계약 사정 변경에 해당해서 해제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그 보증한 채무가, 그 회사의 채무가 확정 채무냐 계속적 채무냐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죠.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것만으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적 채무, 계속 늘어가는, 증감 변동하면서 계속 커가는 그런 계속적 채무는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직을 사임하면 사정 변경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지할 수 있다. 디귿,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키워드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신의칙은 법규범이다. 법규범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옳습니다. 자, 우측의 문제 6번으로 갑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다시 반복이에요.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이게 키워드죠. 자, 특정되어 있는가, 불확정적으로 계속 변경하는가, 그게 키워드예요.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사정 변경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지할 수 없다. 옳습니다. 니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국민에게 750조, 민법 750조 불법행위. 그러면 국민은 이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고문을 했다 예컨대,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얘가 국민들 한두 명만 고문을 했겠어요? 잡아다가 수십 명, 수백 명 고문하면 이 돈 다 털어도 손해배상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거 비슷한 규정 뭘 두고 있죠? 사용자 책임을 두고 있죠. 이 뒤에 숨어 있는 사용자,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게 되죠. 이 국가배상 청구권은 우리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특별 규정이에요. 특별 규정.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 가해 공무원은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이런 책임이 인정이 돼요. 대외적 책임. 경과실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외적인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하고 다른 점이죠. 민법은 경과실이어도 책임을 지는데 국가배상법에서는 중과실일 때만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배상을 하면 이 사용자 책임하고 똑같이 국가는 네가 잘못해서 내가 국민한테 배상했잖아. 내놔 이 녀석아 돈 내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물론 이런 구상권은 그 전제가 이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최소한 중과실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민법과 달라요. 고의나 중과실일 때만 책임을 진다. 자, 이런데 지금 소멸시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보통 소멸시효 5년이고 시효가 완성했다. 시효 완성했어. 그럼 원래 시효 완성하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 없으면 국가가 이행할 일이 없으니까 얘한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고 가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국가가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못해요. 뒤집어졌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뒤집는다고 했죠. 원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뒤집어졌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돈을 갚았다. 갚았을 때 그럼 얘한테 구상할 수 있느냐? 얘는 원래 소멸시효 완성하면 구상 안 당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을 갚았어도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가 없다. 단 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작출하거나 한 그런 배임적인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다. 좀 많이 복잡하네요. 논리적으로 못 따라오면 해설을 보고 여러분 찬찬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을 다시 읽으면 첫째 줄에 시효,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어. 즉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했다. 이행했으면 구상할 수 있느냐 가해 공무원에게. 콤마 옆에 국가가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 거기에 밑줄. 적극적으로 그 공무원이 주도했을 때에만 구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구상할 수 없다. 디귿.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그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대표권 남용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두 가지 법리를 적용하고 있죠.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무효, 대표 행위를 무효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신의 측을 적용한 사례도 있죠. 그때는 악의, 배임적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을 때 신의 측상 대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인이 지지 않는다. 이때 그러한 사실들, 상대방의 악의나 또는 악의나 과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직접 본인 측에서 법인 측에서 지는 거예요. 법인이 증명하여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옳습니다. 나머지 간단한 것들이고 넘겨서 7번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다. 계약은 함부로 파기할 수 없죠.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팍타 순트 세르반다. 계약 준수의 원칙 반드시 지켜야 돼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만 이 사정 변경은 사정이 바뀌었지 않느냐.
사정이 바뀌었지 않느냐, 없던 걸로 하자, 또는 계약 내용을 바꾸자, 이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옳습니다. 니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이므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사용자, 사장님은 근로계약상 어떤 의무를 지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죠. 보수 지급 의무. 돈만 주면 되느냐? 아니다. 그 작업장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안전하게, 즉 근로자를 보호해 줄 의무도 계약상 의무로 인정이 된다. 계약상 보호 의무도 인정된다. 옳습니다. 신의 측에 근거한다. 디귿.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자, 제3자 부동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죠.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만 경매,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제3자 재산, 예컨대 부모님 재산을 내가 지금 이 자식한테 10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 재산을 경매할 수 없잖아요. 강제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꼬드기는 거예요. 부모를 꼬드겨서 자식 앞으로 명의신탁해놔라. 어차피 나중에 상속하면 복잡해지니까 자식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놔. 그래서 자식 소유가 돼 있어. 명의신탁으로 이걸 집행하려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하고 강제집행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이런 꼼수 허용되지 않는다. 옳습니다. 리을.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인근 단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공동묘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들이 주거시설 주변에 있으면 알려줄 고지 의무,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된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으로 봐서 수분양자는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8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틀린 것은 정답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미성년자도 자기 이름으로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당사자. 체결, 플러스 쪽을 향해서 선행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나 우리 부모 동의 없이 내가 독단적으로 한 거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반대 방향, 마이너스 쪽에 모순된 거동을 하고 있어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된 거동이다. 그러니까 취소 못해. 모순된 거동이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취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강행 규정의 영역이죠.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제한 능력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으로 올라가서 봅시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자, 모르고의 동그라미.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알고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예요. 완벽하게 포기된 거기 때문에 뒤늦게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주장할 건덕지가 없어요. 권리가 포기로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할 건덕지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측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 주장 못해요. 그런데 모르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건 포기가 아니죠.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에요. 알고서 해야 포기지 모르고 한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건 모순된 거등이다. 그래서 신의칙상 이런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칙을 적용한다. 옳습니다. 문제 9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틀린 것은 정답 4.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체결, 플러스 쪽으로 체결 선행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이너스 쪽 무효 주장하는 건 모순된 거동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행법규 영역이잖아요. 강행법규 영역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그대로 관철시켜요. 무효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번 지문으로 올라가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당사자가 계약한 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면 법원은 계약한 대로의 이행을 명해야 돼요. 신의칙을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법원이 함부로 급부를 감축시킬 수는 없어요. 이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3번 질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바뀌는 것은 사정 변경이 아니다. 넘겨서 10번으로 갑니다. 신의칙에 관한 틀린 것 정답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다 같아요. 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야, 너 정말로 보증 또는 물상보증 할 거야? 주채무자 쟤 지금 완전 거의 파산 상태야. 너 이거 계약하면 너가 다 덤탱이 쓸 수 있어. 그래도 할래? 이렇게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 지금 은행과 채권자인 은행과 상대방인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예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상대방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대립하는 관계.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이익을 챙겨줄 그러한 신의칙상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신의칙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공짜로 남을 위해서 보증이나 물상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니들 스스로 알아보고 보증, 물상보증을 서야 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채권자인 은행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신용점수 900점, 800점, 700점, 300점. 얘 점수 몇 점인지, 어제 몇 점이었고 지금 몇 점인지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칙을 끌어다가는 쓸 수가 없다.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준다는 건 자본주의 질서, 자유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의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신의칙을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은행의 횡포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명문의 규정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자, 구별합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 등에게 계약 체결 시에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의무 있어요. 의무 있어요. 다만 그 의무의 근거는 신의칙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의칙 민법 2조의 신의칙이 아니라 보증채무 관련 규정의 명문의 규정, 우리 민법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이 된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1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예컨대 시효 중단을 시키려고 하려면 재판을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거처를 알지 못하게 해서 시효 중단 조치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 그렇고서 형식적으로 10년 지나서 시효 완성했다라고 해서 소멸 이렇게 주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디귿,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선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남용이 된다. 유치권은 시간에서 앞선 자가 순위에서도 앞선다라는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사실상 우선해서 그 지위가 보호가 되는데, 이런 강력한 최선순위 담보권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남용으로서 그러한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옳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제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